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벨린다 템플이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벨린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벨린다는 벨란드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쌍둥이 자매인 브렌다와 함께 1968년 12월 30일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에게는 3명의 오빠들이 있었는데요. 엄마인 캐롤은 아들만 줄줄이 낳다가 마지막이 딸이어서 놀라던 찰나 2명의 딸이라는 것에 굉장히 행복했다고요. 이들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활기차고 즐거운 성격을 가졌고 고등학생 때도 나쁜 무리랑 어울려 놀지 않고 무사히 졸업까지 마쳤죠. 벨린다는 항상 남들이 돕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기 때문에 간호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특수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그쪽으로 공부를 했고 스포츠 또한 좋아했기 때문에 취미로 농구 코치도 맡았었어요. 벨린다는 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고 대가족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요. 벨린다는 대학교 진학을 하며 모든 대학생이 그렇듯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쓰리잡을 뛰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충분한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서 2명의 룸메이트랑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성이랑 약혼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얼마 안 가서 벨린다의 약혼자가 바람을 펴서 그를 차버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듯 벨린다는 일도 열심히 하고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던 벨린다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벨린다는 자신의 쌍둥이인 브렌다가 다니는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 남편이 될 데이빗 템플을 만나게 됩니다. 데이빗은 텍사스 출신으로 형이 하나 있었고 동생도 하나 있었어요. 보통은 막내가 제일 사랑을 받는 게 흔하다고들 하는데 데이빗의 집에서는 데이빗이 왕자였고 나머지 2 형제들은 찬밥 신세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유독 데이빗만 편애를 했어요. 데이빗이 살던 동네는 텍사스의 KT라는 마을로 이곳은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스포츠를 좋아했고 데이빗도 예외 없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며 미식축구인 풋볼을 시작하게 됐죠. 데이빗은 풋볼에 재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을에서는 데이빗의 팬덤이 생겼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하지만 마치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였지만 동시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불량배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동료거나 친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랬던 데이빗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벨린다를 만난 것이었죠. 데이빗은 자신의 여자를 항상 우선시하고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듣고 멋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멋지다기보단 위험한 것에 가까웠죠. 어느 누구든 벨린다를 쳐다보고 눈인사를 하기만 해도 데이빗은 그 사람과 싸웠다고요. 하지만 이걸 제외하곤 이들의 관계는 완벽해 보였어요. 데이빗의 부모님도 벨린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요. 하지만 데이빗이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벨린다의 성격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여성이었던 벨린다는 점점 소심해지고 순종적이게 변해만 갔어요. 벨린다의 관심은 데이빗을 만족시키는 데만 있는 것 같았죠. 벨린다의 룸메이트랑 쌍둥이 브렌다는 데이빗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표출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벨린다는 데이빗을 감싸고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진 듯 했죠. 그리고 벨린다는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1992년 대학생 때 결혼까지 하게 돼요. 이들은 둘 다 석사 학위를 따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빗의 부모님이 결혼 비용도 대주고 여러모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들은 1993년 석사 학위까지 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데이빗은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연락을 취해온 곳은 리프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로 풋볼 코치직 제안이었어요. 그는 바로 승낙을 했죠. 더 좋았던 건 이 학교가 데이빗의 고향인 KT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히 완벽한 제안이었어요. 벨린다도 곧 특수교사로 직업을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순탄해 보였죠. 벨린다는 비록 여기가 자신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워낙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이랑 금방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며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그가 유일하게 친했던 사람이라곤 할렌 가족밖에 없었죠. 퀸턴 할렌은 데이빗과 같은 학교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퀸턴은 데이빗과 친구가 됐고 퀸턴의 부인인 태미 할렌은 벨린다랑 금방 친구가 됐어요. 이 부부는 사실 데이빗과 벨린다의 관계를 가까이서 본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벨린다랑 태미는 금방 절친이 됐어요. 1993년 벨린다는 유일하게 태미에게만 데이빗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 증거가 없었고 벨린다는 데이빗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벨린다와 데이빗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1995년 4월 13일 그들은 아들 에반을 낳게 됩니다. 에반은 벨린다의 전부였어요. 벨린다는 엄마 역할을 완벽히 해냈죠. 하지만 아이를 낳았음에도 벨린다의 가족은 이들의 삶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벨린다의 쌍둥이인 브렌다는 데이빗이 일부러 자신의 가족을 벨린다와 에반으로부터 멀리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벨린다는 자신의 남편 뜻이라면 그저 믿고 따랐어요. 왜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들까지 멀리하며 데이빗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데이빗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합니다. 벨린다는 아이를 낳고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참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로서도 일을 하고 여전히 농구 코치로 일을 하며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부부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데이빗은 날이 갈수록 통제가 심해졌고 심지어 에반과 벨린다가 입어도 되는 옷 브랜드까지 정해줬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그렇게 벨린다의 삶을 모든 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으면서 막상 자신은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었어요. 사실 데이빗과 그의 친구이자 태미의 남편인 퀸턴은 둘 다 헤더라는 여성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헤더는 이들이 일하던 고등학교의 교사였죠. 사실 퀸턴이 헤더를 좋아한다고 먼저 데이빗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헤더는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던 터라 데이빗이 그 후에 헤더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죠. 이들은 하루 종일 플러팅하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데이빗은 출근할 때 반지를 끼고 간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 부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퀸턴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 아무도 데이빗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해요. 퀸턴 또한 헤더에게 작업을 거는 이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헤더가 관심 있었던 건 데이빗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회식도 항상 같이 갔고 학교에서는 이들을 한 쌍의 커플로 보기 시작했어요. 벨린다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죠.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의심은 들었지만 증거가 없기도 했고요. 1998년이 되어 데이빗은 벨린다에게 대놓고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몇 주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말을 할 때면 살쪘다, 못생겼다 등등 나쁜 말만 했죠. 벨린다는 굉장히 슬펐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전히 좋은 엄마이자 부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데이빗은 서서히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 무렵 이들은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딸아이였어요. 벨린다는 굉장히 행복했고요. 하지만 데이빗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임신 기간에도 벨린다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아기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의 방을 꾸미는 것도 다 벨린다의 몫이었고요. 이 시기에 헤더는 데이빗이 결혼했다는 사실과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이들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어요. 그리고 벨린다가 임신 8개월 차, 데이빗은 날이 갈수록 더 소홀해졌고 그 시기에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쯤 벨린다는 아기를 예정일보다 더 일찍 출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쌍둥이인 브렌다를 불러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브렌다는 데이빗이 임신 8개월 차인 자신의 쌍둥이 자매 벨린다를 뚱뚱하다고 부르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목격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벨린다의 생일까지 같이 보내며 브렌다는 이들의 관계를 지켜봤지만 어떠한 축하한다는 말이나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데이빗은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헤더에게는 금목걸이를 사줬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데이빗은 12월 31일 사냥 여행을 간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해주지 않았고 누구랑 가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년을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사냥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에 벨린다는 속상했죠.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데이빗은 사냥 여행이 아닌 헤더와 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연말 파티에 있었어요. 이때쯤 학교에서도 데이빗이 유부남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더를 만난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말 파티에서도 데이빗은 꿋꿋이 자신의 부인을 두고 헤더랑 놀러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1998년 1월 11일 벨린다는 예정일까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남은 상태였어요. 이날 벨린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우선 출산이 임박해 있었고 아들인 에반이 전날 밤 아파서 잠도 거의 못 잤고 육아는 100% 벨린다의 몫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밤새 돌봤어야 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아팠음에도 벨린다는 에반을 유치원까지도 데려다 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벨린다 또한 만삭인데도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벨린다는 데이빗에게 유치원에서 에반이 너무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데이빗에게 아이 좀 유치원에서 픽업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데이빗은 알겠다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린다는 유치원에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미리 얘기해놨던 대로 데이빗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하지만 데이빗은 연락 두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벨린다가 일을 하다 말고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를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벨린다는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집에 두고 바로 직장으로 다시 향해야 됐죠. 벨린다는 아픈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쉬지 않고 데이빗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시 15분경 드디어 데이빗은 전화를 받았고 아들을 돌보러 집으로 오게 됩니다. 벨린다는 다시 직장으로 향했어요. 데이빗은 아들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해요. 자신의 아들인데도 말이죠. 벨린다는 그날 3시 반쯤 퇴근을 해서 시부모님의 집에 들려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준 죽을 받아 집으로 4시쯤 돌아왔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벨린다는 당연히 매우 지쳐 있었어요. 전날 밤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임신 만삭인 상태로 이렇게 정신없는 스케줄을 소화했으니까요. 데이빗의 말에 의하면 벨린다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 에반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고 해요. 첫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공원에 가려던 찰나 에반이 너무 목말라 해서 이들은 브룩샤이어 브라더스라는 곳에서 음료를 샀고 그 뒤로는 또 다른 공원에 가려던 계획은 취소하고 홈디포에 들려서 간단히 둘러봤다고 했어요.
실제로 브룩샤이어와 홈디포 두 곳 모두에서 에반과 데이빗이 CCTV에 포착됐죠. 이들은 그렇게 집에 5시 반쯤 도착했고, 도착해서 데이빗은 아들 에반에게 차고에서 자전거 좀 타고 있으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차고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자신은 집에 들어가서 벨린다에게 자신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알리려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빗은 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빗은 아들 에반을 안고 이웃집으로 뛰어가서 아이를 급하게 건네주며 집에 누군가 침입을 했다고, 자신은 얼른 돌아가서 부인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는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고, 이웃은 에반을 자신의 부인에게 건네주고는 데이빗이 혼자 침입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데이빗의 뒤를 쫓아 달려가게 됩니다. 5시 36분경 이웃의 부인은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분 후 데이빗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자신의 부인이 살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대원은 데이빗에게 여러 가지 기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의 맥박이 뛰고 있냐는 질문을 했고, 데이빗은 약하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라고, 아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데이빗에게 말을 했지만 데이빗은 가망이 없다고, 벨린다의 머리가 다 터져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경찰관이 이들의 집에 도착했을 땐 데이빗과 벨린다가 키우던 개인 샤카가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샤카는 굉장히 사나운 개였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경찰들이 쉽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들은 현장에 한시라도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를 쏠 준비까지 되어 있었는데도 다행히도 그 전에 데이빗이 나와서 샤카를 차고에 가둬서 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벨린다를 발견했을 때는 그녀의 머리는 바닥으로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머리 뒤에는 총알이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기까지 사망한 상태였죠. 현장의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TV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서랍은 모조리 다 열려 있었죠. 강도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들이 그렇듯 막상 없어진 건 없었어요. 벨린다의 지갑, 차키, 가방 등등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었죠. 경찰은 우선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데이빗에게 경찰차 뒷좌석에 타 있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데이빗은 즉시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데이빗을 보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지만 데이빗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고 경찰서에 가는 것에 큰 반감을 표시했어요. 슬퍼 보이거나 충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죠. 경찰들은 그렇게 바로 데이빗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말이 안 되는 점도 많았어요. 첫째로 앞서 말했듯 어떤 것도 훔쳐진 게 없었어요. 서랍도 다 열려있긴 했지만 물건들은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둘째로 문에 있는 창문이 깨져 있다고 했는데 만약 문에 있는 창문이 깨진다면 그 유리 파편들은 문 바로 뒤로 날아가기에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 현장에 있는 유리 파편들은 거실 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유리는 이미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깨졌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개인 샤카가 침입자를 가만 냅둘 리 없다는 점이었어요. 데이빗은 자신이 개를 하루 종일 차고에 가뒀다가 경찰이 왔을 때만 잠시 마당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구급대원이 데이빗에게 벨린다의 맥박을 체크해보라고 했고 데이빗이 체크를 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장은 피바다였기 때문에 데이빗이 만약 체크를 했다면 소량의 피라도 묻어있는 게 정상일 텐데 그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맥박을 전혀 체크하지 않은 것 같았죠. 또 그가 브룩샤이어에서 홈디포를 갔었는데 이 두 장소의 거리는 차로 15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CCTV 조사 결과
데이빗이 홈디포로 갈 때까지는 무려 40분이나 걸리게 됩니다. 경찰들은 그가 그 사이에 살인 무기를 숨겼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은 길이 막혀서 그랬던 거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브룩샤이어에서 홈디포를 가는 동안 밭 근처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데이빗을 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밭에 벨린다를 쏜 총을 버렸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사건 바로 다음 날은 벨린다의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벨린다는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게 맞았고 위치로 보아 총이 발사됐을 때 샷건이 바로 벨린다의 머리 뒤에 대고 쏘여졌다는 것과 벨린다가 사망 직전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마치 사형을 당하는 장면처럼요. 그리고 보통 강도라면 샷건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권총을 사용하며 사건 시각도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강도가 이 시간을 노릴 리가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데이빗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데이빗이 용의자인 걸 알고 놀랐지만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빠르게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사실 벨린다의 살인사건에는 데이빗 말고 다른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라일리 조 샌더스였습니다. 라일리는 벨린다의 이웃이자 학생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벨린다는 라일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라일리가 수업을 131번이나 빼먹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라일리는 화가 나서 벨린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됐죠. 경찰들은 이것이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라일리를 더 수상하게 만들었던 건 경찰이 사건 당일 어디 있었냐고 묻자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라일리는 본인이 학교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당시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약을 했으니까 불법이니 경찰에게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벨린다가 살해당하기 일주일 전 라일리는 이웃집을 침입해 강도짓을 했고 라일리의 아빠는 살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샷건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총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타이밍이 라일리가 범인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총은 라일리 친구의 침대 밑에서 발견됐지만요. 이 총의 검사 결과 이 총은 살인에 사용된 총이 아니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라일리를 열심히 조사했지만 살인에 연관됐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수사에는 진전이 없이 몇 주, 몇 달, 그렇게 몇 년이 흐르게 됩니다. 벨린다의 가족들은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야 된다고 신문에 글도 내고 목소리를 내려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가족은 벨린다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범인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죠.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아서였을까요? 데이빗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갔고 헤더랑 2001년 6월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같이 아들 에반도 키웠죠. 시간은 흘러 2004년 데이빗은 드디어 체포가 되었어요. 그는 무죄를 주장했죠. 2007년은 데이빗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4주의 재판 끝에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빗이 감옥에 들어가고 라일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자백할 게 있다며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죠. 라일리의 친구는 전에 라일리가 벨린다의 가족의 집을 침입을 하려다가 개가 너무 짖어서 개를 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일리가 칭하는 개가 벨린다를 뜻하는 것 같다고 제보를 했죠. 이것을 들은 수사관들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라일리의 경찰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경찰 기록만 1300페이지가 넘었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빗의 변호팀은 절호의 찬스였어요. 이것을 빌미 삼아 데이빗은 재심을 요청했고 9년 동안 수감되어 있던 데이빗은 2016년 보석금을 내고 재심이 열릴 때까지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재심이 열렸어요.
이때 헤더랑 데이빗은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정말 다행히도 데이빗은 전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데이빗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라일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